안녕하세요. 요구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요구 추출하고 요구 분석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요구 분석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유즈 케이스 파트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즈 케이스라는 것은 도메인 분석과 모델링 사이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분석이 뭔지를 보게 되면 도메인 모델링을 위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도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을 모형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도메인, 여기 있으면 도메인에서 어떤 개념 추출이 일어나고 추출이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어떤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에 대해서 이 개념 추출한 걸 어떻게 반영을 하냐는 거죠. 여기에 유즈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즈 케이스. 유즈 케이스가 뭔지를 보게 되면 유즈 케이스는 사용 사례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유즈 케이스니까 사용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 사례를 보는 파트가 도메인과 여러분들 시스템 모델링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델링과 설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빌딩 블록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프로블럼, 문제이고 시스템이라는 건 솔루션인데 이 사이에 어떤 브리지가 있어야지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전환점에 유즈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 유즈 케이스 분석의 결과를 액터, 그 다음에 시스템 범위, 사용 사례, 관계들로 구성된 시스템 명사로 매핑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를 보게 되면 일단 도메인 분석 우리가 이미 이전에 봤었고요. 그래서 도메인의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도메인 개념으로 어떤 프로세스, 기능, 역할, 비즈니스 구축 같은 걸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 모델인 사용 사례와 액터로 만드는 부분이 유즈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사용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 파트를 다시 이제 시스템 명세로 매핑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유즈 케이스 요소는 액터, 시스템 범위, 유즈 케이스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분석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액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용자, 외부에 관련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시스템과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유즈 케이스 사이의 관계 찾기의 작업이 이루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했을 때 유즈 케이스마다 각각마다 명세를 해야 되는데요. 이 명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시간이 경과된 순서로 정렬하여 기술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사용 사례가 있는데 사용 사례는 시스템 기능을 표현하는 거고 액터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제가 나오는 수강 신청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액터이고 액터에게 필요한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이 요게 수강 신청이라는 일에 대해서 시스템이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해당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는 강좌 등록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은 교직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서비스 혹은 기능 및 관련된 외부 요소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즈케이스를 그리고 나면 고객과 개발자가 함께 보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서 요구사항 도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 봤던 이 수강 신청 시스템을 UML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요소들로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요게 이제 사각 박스는 시스템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용자는 액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를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관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액터는 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액터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엔터티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항상 사람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는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로 대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시스템에 의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액터는 대상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습니다. 액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맡은 일이나 다른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건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고요. 근데 이제 액터 인증 시스템, 이것도 사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사각박스 액트에서 인증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외부 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는 외부의 어떤 시스템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ATM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외부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은행 시스템에서 어떤 트랜잭션들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터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하게 나의 대상 시스템에 액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그룹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지원을 받는지, 시스템의 주요 기능,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 관리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사용하는지, 혹은 외부의 하드웨어나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동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액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실행하는 동안의 관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액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시스템을 실행하는 동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의 단위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액터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 이체가 있고 유즈 케이스가 있으면,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이 실행하는 일련의 동작으로 특정한 액터에게 관찰 가능한 실행 결과를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즈 케이스는 시나리오의 집합이 정의한 것이다. 시나리오 집합이라는 단어죠. 조금 어렵죠? 여하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 파트가 안에 들어가 있고, 동그라미로 탐험형을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주요점은 여기 이체와 같은 동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ATM기로 다시 돌아서 예제를 보게 되면 시스템 구동, 종료, 인증, 트랜잭션, 인출, 계좌 조회, 예금 같은 유즈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찾기를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여러 개별 시나리오 묶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과 오류 예외 케이스를 다 함께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부터 유즈 케이스를 형성할 때 개발자와 사용자와 함께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용 사례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현재의 응용 도메인에 대해서 기술한 여러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 절차, 매뉴얼 등에서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즈 케이스를 찾기 위한 제공은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터 중심입니다. 여기 있는 액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액터가 무엇을 원하는가, 액터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조작, 삭제는 누가 하고 이런 작업이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가, 액터가 시스템의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자주 또 언제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가, 액터가
시스템으로 정보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이벤트와 이 사건의 빈도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즈 케이스를 하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액터 중심에서 서비스를 정의하는 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외부 시스템과 사용자, 외부에서의 액터의 시각에서 시스템의 서비스와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죠. 이 유즈케이스 명세 파트는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시나리오 1, 이게 시나리오 2. 시나리오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라는 건 여러분들이 영화 찍을 때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액터와 액터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말을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다 기술한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채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수강 신청이라는 유즈 케이스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액터는 학생이고 그리고 사실 시작 조건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재학 중이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 흐름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선택하고 시스템의 일정표 양식을 디스플레이하고 시스템이 강좌 목록에서 수강 가능한 강의 목록을 검색을 해서 그래서 학생이 강의 리스트에서 꼭 수강하려는 4개의 강좌와 2개의 대안 강좌를 선택하고 선택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누르고 선택된 각 강좌가 일정표에 추가되고 시스템이 일정표를 저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오류가 나겠죠. 그 오류에 대한 대안 흐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특히 가장 큰 대안 흐름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사람이 풀로 차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대안 흐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으로 종료 조건. 그래서 끝날 때 어떤 식으로 수강 신청된 강좌 어떤 식으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즈케이스 하나를 그렸다면 그 유즈케이스 하나마다 이 정도의 표를 하나씩 그려야 된다라고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즈케이스에는 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쉬운 관계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유즈케이스가 있고 액터가 있는데 이렇게 끈 관계죠. 이건 그냥 이 사용자에게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관계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안 흐름이란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본 흐름이 있고 대안 흐름이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즉 기본 유즈케이스에서 이벤트 흐름이 약간 변형되거나 선택 예외인 경우인데 이건 유즈케이스로 나오지 않고 같은 유즈케이스 안에서 명세서로 표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포함 관계나 확장 관계는 유즈 케이스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include, 포함 관계는 include가 되겠죠. 그리고 확장 관계는 include가 되고 확장 관계는 기본 유즈 케이스의 기본 이벤트 흐름이 특정 조건에 되었을 때 분리 확장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뒤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포함 관계는 유즈 케이스 사이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즈 케이스가 다른 유즈 케이스를 포함하는 관계로서 공통된 동작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즉 예금을 하기 위해선 고객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도 고객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include 관계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금에 있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예금 봐봐요. A include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B를 포함하는 거죠. 예금이라는 유즈케이스가 고객 인증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포함하는 관계 A includes B 이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현금 인출도 현금 인출에서 고객 인증으로 현금 인출한 유즈 케이스가 A가 고객 인증이란 B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는 관계 A가 B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하는 관계로 화살표가 그려진다는 점.
화살표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장 관계입니다. 확장 관계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확장된 동작을 포함한다면 다른 유즈케이스로 확장하는 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반드시 나의 유즈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포함을 해야 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이제 확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제를 하는데 멤버십 할인은 어떻게 보면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결제가 멤버십 할인을 인클루즈 한다가 아니고 멤버십 할인이라는 것이 결제를 익스텐스 한다, 더 확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A 익스텐스, 그러니까 부수적인 어떤 활동이 원래의 노멀한 활동을 익스텐스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랑 방향이 반대인데 이거는 그냥 동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xtend라는 게 B라는 것을 이 A라는 유즈케이스가 확장한다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멤버십 할인은 옵셔널한 결제의 어떤 선택 포함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케이스인 결제는 자체로 완전한 유즈 케이스이며 멤버십에 가입됐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멤버십 할인 유즈 케이스가 삽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화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화 관계는 유사한 사용사의 액터들을 모아서 그룹핑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을 검색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얀 삼각형에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저자로 검색하는 거랑 날짜로 검색한다라는 유즈케이스를 도출했는데 이거는 일반화가 될 수 있으면 위에 글을 검색한다는 유즈케이스를 두고 이렇게 삼각형에 포함되는 요 노테이션을 써서 포함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묶어 하나의 일반화된 유즈케이스 생성과 관계 설정이 가능한 파트에서 일반화 관계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ATM기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관리자랑 시스템 구동 같은 경우는 그냥 관계가 있다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자나 사용자나 모두 다 사용자 인증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점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include라고 되어 있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용자 인증을 해야만 그 다음에 수행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계좌조의 예금이라는 것은 사실 트랜잭션이라는 일반화된 유즈케이스에 특화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살펴봤고 여기에 지금 익스텐스는 포함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해석을 보게 되면 액터 A가 U라는 케이스랑 그냥 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냥 실선이죠. 실선을 하고 그냥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지금 포함 관계일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A includes B죠. includes는 A includes B인데 여기에 includ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U를 하기 위해서는 유즈케이스와 U와 유즈케이스, U를 하기 위해서는 U1을 반드시 수행한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확장 관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에 그냥 B라고 할게요. 이게 B하고 A, 그러면 B extends, 이것도 점선이죠 사실은. 점선에 여기에 extend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택점 관계입니다. 그래서 A는 U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U2가 수행되는 경우 그때 extends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U라는 유즈 케이스가 이 세 가지 U1, U2, U3와 일반화 관계에 있다면 지금 이제 U라는 게 있고 U에 대해서 이렇게 큰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U1, U2, U3 유즈 케이스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의 종류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잘못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즈 케이스는 흐름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고 고객이 로그인 한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이런 흐름 없죠? 이런 실선 없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물품 구매를 하는데 물품 구매를 할 때 이거 로그인을 인클루드 하는 건 맞아요. 이건 반드시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로그인 없이 물품 구매를 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쵸? 비회원으로 로그인, 구매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게 인클루즈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익스클루드 관계가 되는 거죠. 물품 구매를 할 때 선택적으로 포함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품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물품 구매랑 물품 조회가 반드시 물품 조회를 한 다음에 물품 구매를 하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액터가 있고 지금 물품 조회하고 물품 구매가 로그인을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은 인클루드가 됐다는 것은 최소한 이 사이트에서는 비로그인 상태에서의 물품 조회와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안 해도 물품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물품 조회는 로그인 없어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물품 조회랑 물품 구매는 서로 다른 이 액터에게 제공해주는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유즈 케이스라는 건 사용자하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표기를 하는 것이라서 이 사이에 관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무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작성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액터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역할을 식별하고 외부 시스템을 식별하고요. 두 번째로 유즈 케이스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글을 등록을 하고 액터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액터가 요구하는 정보를 식별하고 액터가 사용자랑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유즈 케이스를 1차 그립니다. 그리고 1차 그린 후에 그 이후에 유즈 케이스 혹은 액터 간의 관계를 보면서 인클루즈 관계가 더 필요한지, 익스탄스 관계가 더 필요한지, 혹은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마지막에 분석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구 명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들을 보게 되면 개요, 기능적 요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약사항, 이렇게 있는 인수조건 참고사항 이런 식의 어떤 템플릿과 명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이 부분을 따라야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4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품질적인 요구사항 제약사항을 기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요구사항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기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멀화 문서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그 문서화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캐주얼하면 엑셀 시트에서 그냥 명세를 하거나 여러분들 일반 문서에서 명세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세 항목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 명세서는 사용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고, 그리고 요구 명세서의 기술한 조건은 모두 다 동의를 한 것이어야 되며, 목표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을 정확히 기술해야 되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약사항을 가능한 기술해야 되고, 인수를 위한 테스트 기준도 기술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스템의 품질과 상대적 중요도, 품질을 재는 방법들이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검증을 사실 다 작성하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요구사항, 요구 항목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 용이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중복된 부분 없는지, 빠진 부분 없는지,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명확한지, 그리고 검증 가능한지, 추적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모델링을 하기 위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거 외에도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해서 회사에 갔을 때 어떤 문서를 막 작성하게 되는지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검증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9페이지에는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